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에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이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즉,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 전체를 이롭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빵집 주인은 본인이 돈을 벌고자 빵을 구운 것뿐인데 결국 많은 사람이 배부른 저녁 식사를 보내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모든 섹터가 항상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시장 중 하나가 제약시장이다. 제약시장은 제빵시장과 달리 신제품 개발이 어려우며 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배타적인 권리를 그 제품에 부여한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대로 시장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인간의 이기심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세기 말 발생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에이즈 치료제 논란을 살펴보자. 2000년 세계 전역의 에이즈 환자 3,300만 명이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2,300만 명이 아프리카 사람이었고 하루에 아프리카에서는 5,500명이 사망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항레트로바이러스성 의약품 덕분에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었는데 사망자를 70%나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성공은 주로 북미와 서유럽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에이즈 치료제 연간 구입비가 1만에서 1만 5천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같은 후진국에서는 높은 가격 때문에 구입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쉽게 말해 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만에서 1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에이즈 치료제의 판매가는 제조원가의 10배라고 알려져 있다. 약값에 특허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런 가격 책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의 리스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신약 개발은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이라고 알려져 있다. 개발한 신약 10종 중에 겨우 3종만 투자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어떤 약을 개발할지 결정하는데 제약업계는 신중에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박 의약품 하나가 운 좋게 터지면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쪽박 의약품은 투자 비용 회수조차 불가능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상쇄하기 위해선 대박난 의약품 가격에 쪽박 의약품 투자 비용 등의 손실을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진국 정부는 그러한 제약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해주고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기만 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1997년 브라질 정부는 자국 제약업체들에게 에이즈 치료제 복제품 생산을 권장하기 시작했고 생산된 제품을 브라질 정부가 구입해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다. 복제 에이즈 치료제 덕분에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브라질의 복제 에이즈 치료제 가격은 미국보다 4분의 1에서 6분의 1 가격에 불과했다. 물론 의약품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브라질의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소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도덕적 문제로 규정한 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인도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인도는 의약품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도 제약업체는 미국이나 유럽의 특허 의약품을 복제해 팔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항진균제 플루코나졸은 인도에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 업체가 제조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정당 가격을 25센트로 낮출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은 해당 약품이 특허로 인정되어 한정당 10달러에 판매되었다. 다국적 제약업체가 이런 복제의약품 생산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인도나 브라질도 세계 질서 테두리 안에 놓여있다며 특허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의약품 특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시작 연구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카피 의약품이 선진국으로 역수출되어 들어올 경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거라고 역설했다. 미국 정부는 제약업계의 막강한 로비력에 굴복하여 제약업계 편에 섰다. 당시 빌 클린턴 정부는 특허 의약품을 복제하는 나라들의 무역제재 운운함에 위협했고 미 의회는 원조 삭감안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실제로 미국은 브라질을 상대로 WTO에 소송을 제기했고 브라질 정부의 특허 의약품 제조 허용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시기에 39개의 제약업체도 남아공을 상대로 국제 지적재산권 협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후진국 대 선진국, 선진국 대 후진국 누가 승리했을까? 미국의 총공세에 맞서 민간 영역의 반발이 거세졌다. 국제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와 옥스팜은 여론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고 신문을 통해 에이즈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 보도했다. 국제 에이즈 퇴치 운동 단체 액트업 회원들은 워싱턴 DC의 미국 제약협회 회관 앞에서 만국을 위한 의료라는 구호 아래 죽은 듯 드러누워 시위했다. 또한 시위대는 법원 밖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에이즈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인간들,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존재들이라고 플래카드에 쓰여 있었다.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중시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광범위한 대중의 압력에 밀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는 어쩔 수 없이 민국들이 자사 의약품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라고 촉구하게 되었다. 에이즈 치료제 문제를 떠나 자사의 나쁜 이미지로 인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 그리고 남아공을 상대로 한 소송도 취하되었다. 또한 클린턴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 특허를 무시한 개도국들에게 더 이상 무역 제재를 운운하지 않았다. 세계은행과 유엔은 관련 기금을 조성하였고 EU는 관련법을 개정했다. 결국 가난한 나라의 의약품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차별 가격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빈국들이 복제 의약품을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국제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결국 이 긴 이야기는 후진국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에이즈 치료제에 관하여 소비자, 구호단체, 에이즈 퇴치단체, 언론이 시장 개선을 어떻게 촉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후진국에서의 예외적인 특허 허용이 다른 질병 치료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이즈는 운이 좋게도 선진국에도 동시에 발생했고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막대한 이득이 걸려있기 때문에 선진국 제약업체는 사활을 걸고 신약 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무관한 질병, 가령 말라리아, 수면병, 레슈마니아증, 결핵 등의 질병은 선진국에선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령 신약을 개발해봐야 에이즈 치료제 사태와 같이 특허권이 파기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약업체도 신약 개발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간의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탈모, 발기부전 치료제, 심지어 애완동물을 위한 의약품 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것만 봐도 시장은 인류애가 아닌 금전적 인센티브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후진국 정부는 그러한 제약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해주고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만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 그나마 에이즈 치료제는 선진국에서 뺏어올 수라도 있지만 후진국형 질병에 대한 신약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후진국형 질병의 신약 개발을 위해 어떻게 시장에 연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일반 특허제도 아래에서는 불가능하다. 보건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머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비를 보조하여 혁신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약 개발에 대한 제약업체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연구 자본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세액을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정 금액 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제약업계가 신약을 우선 낮은 가격에 팔고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정부나 국제기구가 보장해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애초에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부터가 어려울 수 있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일면식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 말했지만 신약에 대한 금액에는 실패한 쪽박 의약품의 투자 비용까지 반영되어 있는 등 신약의 적정 금액 산정이 모호하며 보장 금액 책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크레머가 제시한 방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국가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본주의는 가장 완벽한 체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체제 중에는 가장 낫다라고 평가받는다. 마찬가지로 제약시장은 신약 개발을 위한 동기가 있다는 점에서 시장 설계가 비교적 잘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시장의 이득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다. 제약시장이 좀 더 나은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 설계 방식이 필요한지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